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 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주엔 또 새로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 뭐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왜 이 사람은 계속 뭐 현대의학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의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무분별한 현대의학을 신봉하는 그 사고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무조건 조금만 아파도 어디가 좀 안 좋아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것에 대한 불만과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몸 인체하고 많이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뭐 인체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세포 하나가 고장 났다고 해서 뭐 그 세포 하나만 어떻게 잘라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런 책들을 선정을 하는데, 저자는 맥스웰 그렉 블록이라는 분인데 정신과 전문의이자 법학자이자 윤리학자다. 예일대학 메디컬 스쿨과 예일대학 로스쿨을 졸업했고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수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사세요. 의사인데 왜 이런 거를 했을까? 또 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의사들이 이제 되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설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설을 하는데 왜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은 이제 2011년도에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총 10장으로 돼 있는데, 1장은 서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신화, 2장은 비용운줄이 대 신뢰는 유지하기, 3장은 이해 당사자들, 꼼꼼쟁이들, 그리고 한계를 설정하기, 뭐 해가지고 결론, 신화를 넘어 미래로까지 이렇게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서문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역자 서문이 있는데, 이제 역자 서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라는 말만 들어도 뭔지 모를 부담을 느끼고, 많은 시민들은 인수를 베푸는 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개탄한다. 의사들은 의료제도가 잘못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시민들은 의사들의 냉정함과 탐욕을 비난한다. 그 와중에 의료비 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뭐가 문제일 것일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제도 가지고는 의사 선생님들도 진짜 한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정밀하게 의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에 어쨌든 간에 뭐 심한 병원 같은 경우는 200분 가까이를 진료를 해야만 병원 운영이 될 정도로 지금 뭐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제도 자체가. 또 뭐 시민들은 의사들의 냉정함과 탐욕을 비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니 저자가 아니고 역자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의사들과 냉정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2, 3분 만에 한 명씩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뭐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만을 비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의료 소비자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국민 의료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양질의 의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인 거고, 여기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민영화가 되면 미국처럼 맹장 수술 한번 하면 의료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뭐 2, 3천만 원씩 들어서 맹장 수술 하나 해야 되는데, 충수 수술이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죠. 지금 어르신들 병원 쇼핑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서 뭐 관절염약 뭐 이런 거, 그 지금 1,500원 정도면 타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어르신들은 이제 전혀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또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딜레마라면 딜레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러두기 이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학은 여러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이나 시민이자 소비자인 우리들의 기대와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의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에 유익한 치료를 자제한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한다. 임상적 판단이 문화적 혹은 도덕적 규범과 뒤섞이고 있고 그중 일부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가 안보나 공공의 정의를 지키는 데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가끔은 개인들에게 큰 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이제 그 이국종 박사님 같은 경우는 존경할 만하죠. 그리고 또 김현덕이었었나 뭐 그분 국립의료원에서 추석 때 혼자 당직 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같은 응급의료센터 장들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받고 존경받아야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국종 교수님이 냈던 책 같은 경우도 저는 사서 봤거든요. 골든타임이란 책. 그 책 한 권에 인쇄가 들어가서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내용도 너무 좋았고 해서 뭐 정말 저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은 존경을 표시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1장이 시작되는데 서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신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여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6페이지에 통계 숫자들은 무시무시해서 지구 온난화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된다면 즉 우리가 매우 비싼 비용이 들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치료법들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5년 내에 우리 수입의 거의 3분의 1을 의료비에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케이스지 않습니까? 미국 케이스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수입의 3분의 1을 뭐 의료비에 지출하는 상황까지는 아닌 거지만 미국의 케이스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이 얘기가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구온난화 얘기도 이게 통계 수치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뭐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뭐 탄소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확 조금 땡겨진 거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빙하기 그러니까 딱 중간에서 이제 다시 빙하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또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탄소만이 모든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뭐 통계치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은 공식 행사를 통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그들이 서약하는 내용 중 일부는 요즘 시대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 선서는 낙태를 하지 말고 수술을 거부하며 선서를 한 동료의 아들에게는 공짜로 의술을 가르치겠노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 내용은 20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선서에서 내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 오로지 환자의 이익을 위하겠노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히포크라테스가 한 선서하고 지금 선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선서를 한 동료의 아들에게는 공짜로 의술을 가르치겠노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미국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죠. 히포크라테스는.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헌신은 지금 전례 없는 위협 속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분야가 의료비의 깊숙한 팽창으로 인해 세간의 큰 주목을 받는 산업이 되어버렸다. 의료 산업이란 얘기예요. 보건의료비가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혹은 그 이상으로 폭등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결국 꼭 필요한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싼 의료비를 탕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 부담금은 한 3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공단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되려면 매년 의료보험료가 상승해야 되는 현실을 안고 있는 거죠, 사실은.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내부로의 전환, 즉 신의 요구를 따르는 것에서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전환은 의료 윤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의학의 도덕적인 영역을 축소시킨다. 사회적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의료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공학 책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들이 뭐 있는데 결국은 노력 안 해서 가난한 건 너의 문제다. 그래서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나 사회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가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죠. 18페이지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X선과 심전도를 비롯한 다수의 혁신적 기술들이 나타나서 의학의 능력과 그 비용을 끌어올렸다. 의사들이 왕진 가방 하나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옮겨다니면서 예술적인 의술을 발휘하는 시대는 끝났다. 19세기까지 시골의 작은 집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수고에 불과했던 의술이 하나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행보가 그때 시작된 것이다. 사실은 옛날에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출장 의료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졌죠. 20페이지에 20세기 초반에 급성장한 진단 및 치료 기법은 의사들을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하였다. 가장 절실한 병력을 유지하고 군인들의 전투 능력을 최적화시키는 일에 투입된 것이다. 살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군인들이 전투 능력 수준을 가늠하는 일은 히포크라테스적인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사들이 의학적 결정은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 즉 사형 집행을 당하거나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거나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염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19세기에 크게 향상된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어긋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환자를 그들의 뜻과 무관하게 격리하거나 전염병 창궐을 막는다는 이유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 말이다. 전염병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공중보건이라는 이슈와 개별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의사들이 환자 아닌 사람, 즉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전제하에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일은 아직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물론 전염병이 창궐해서 뭐 많은 사람이 많은 대중이 뭐 죽는 시대는 사실은 좀 지나간 느낌이거든요. 뭐 콜레라가 확 퍼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한번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런 현상들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전염병 창궐을 막는다는 이유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인천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해서 돈을 내고 뭐 8만 얼마가를 내고 마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방 접종이 A형이 올지 B형이 올지 뭐 C형이 올지 D형이 올지 아니면 홍콩 독감이 올지 어떻게 알고 그 예방 주사를 만들어내느냐. 물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뭐 B형이 오더라 하면 B형을 준비하는 건데 그거 빗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B형을 잔뜩 맞았는데 B형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A형 독감이 오게 되면요. 그 맞은 예방 접종은 뭐 무용지물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도. 또 이제 22페이지 임상의학 그리고 공공서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되는데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의학의 공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 의사들 스스로도 그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겸연쩍은 일이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한 비용이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가 공공선 따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는 의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사실은. 24페이지에 대안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매우 비쌀 때에는 모른 척
침묵하며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한다. 하지만 의학적 필요라는 것은 쉽사리 변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과학적 잣대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의사들의 습관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의사들의 습관은 당연히 경제적인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적인 영향이란 값비싼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보상과 지출 한계를 초과하여 치료를 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모두를 말한다.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이건 이제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 상황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자기를 찾아온 환자가 뭐 암을 해서 항암제를 쓴다 그러면 이 의사가 그 항암제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항암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습니다. 의사가. 예. 미국 시스템은 그래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러지 않겠지만 미국 시스템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민영화가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26페이지에 의학이 정치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환상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임상진료 속에 암호화되어 있는 가치관에 대한 탐구나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토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편견을 드러낼 수 있고 환자에게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애꿎은 전문가들에게 어정쩡하게 주어져 있던 한정된 의료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의료 커넥션이라는 책인데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의사 선생이 쓴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적으로 돼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제 또 문제 될까봐 아직 그 책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것도 돈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되게 슬픈 거죠. 의료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제대로 치료를 해 주시겠지만 내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건지 사실 한 번씩 의심을 해볼 만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8페이지에 역사는 많은 교훈을 준다. 돈을 아끼기에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설계된 의료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 의학이 발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과 우리의 지불 능력 사이의 갭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근데 사실 되게 억울한 것도 되게 많죠. 사실은 돈이 있어서 치료받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케이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구독자님들 주변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의 한계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는 또 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31페이지에 우리는 의사들이 치솟는 의료비를 절감하여 심각한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의 이상을 공유하고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의학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지 못하면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목적이 서로 갈등을 빚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들이 책무와 의사들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할 수 없게 된다. 의사 환자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단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자에게 이로운 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비용 효과의 균형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게 참 딜레마죠. 사실은 딜레마예요. 딜레마고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의료 소비자들도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구조, 그러니까 의료보험 구조 체계도 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형태로는 젊은 세대들도 점점 없어지는데 굉장히 좀 의료보험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도 사실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1장이 끝나고요. 2장이 이제 비용은 줄이되 신뢰는 유지하기 이제 그런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비용을 줄이는데
신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는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하는데 38페이지에 의사들은 자궁 내막증을 외과적 진단이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한다. 우아하게 들리는 이 말은 배를 열어서 잘라보기 전에는 진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외과적 진단이 필요한.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자궁 내막증 뭐 어떻게 검사하는지는 모르는데 뭐 배를 뭐 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캐리라는 여자의 이제 이 사례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41페이지에 의대생들은 자궁 내막증에 대해 반대 방향, 즉 나팔관을 통해 복강내로 생리혈이 흐를 때 생긴다고 배운다. 이 사례에 나오듯이 자궁에서 비롯된 세포들은 난소, 소장, 대장 그리고 다른 장기들을 잡초처럼 휘감는다. 자궁이 이들 장기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덩어리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과 의사는 정원에서 잡초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잡초가 다시 자라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 자궁이 계속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약간 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훨씬 덜 42페이지에 훨씬 덜 유행하는 이론은 자궁 바깥에 존재하는 줄기세포 중 일부가 뭔가 잘못되어 자궁 내막과 비슷한 세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세포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 복부 내에 고정된 채 질병으로 나타날 때까지 자라날 뿐이다. 이 세포들은 여전히 신화로 남아있다. 한 번도 눈에 띈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거 뭐 생리혈이 위로 가서 자궁 내막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이론인 거고요. 지금 얘기한 줄기세포 중 일부가 잘못된 것도 이론인 거죠.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45페이지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은 기존의 전통적 치료법들 또한 이런 식의 확실한 효과 검증 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임약을 통한 조절, 다른 호르몬제를 이용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자궁 내막 덩어리를 가끔씩 제거해주는 시술 등도 높은 수준의 표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이론이거든요. 당연히 레드와인의 접근법보다 이들이 낫다는 증거도 없다. 사실 자궁 내막증 치료에 관해서는 곳곳에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환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대체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열정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슬픈 얘기지만 뭐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가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논문이 조작됐다고 발표됐잖아요. 16년 전에. 그래서 1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알츠하이머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과 연구를 그 방향으로 했는데 그 논문이 조작된 거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연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작의 문제와 이론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론이라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47페이지에 수백 년 동안 의학 분야의 진보는 이런 식으로 축적되어 왔다. 지난 세기의 의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발전했지만 과거의 방식도 여전히 유효하다. 의학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경구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이 역시 평생 동안 쌓은 경험은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라이벌 진실을 만들어낸다. 레이저 수술을 예술적으로 잘 해내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 내막증이 생리혈 역행 때문에 재발하는 것이므로 반복적 치료가 불가피하며 여러 치료 방법 중에서는 레이저 수술이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거지요.
의학은 아직 이와 같은 라이벌 진실들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검사법이나 치료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 중에서 상당수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에 세간의 이목을 끈 사례들로는 폐경 여성에 대한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이나 막힌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지탱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폐경기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오히려 높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행하는 행위들의 상당수는 실험에 의거하여 실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있을 때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문제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 때는 구타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할 때 맞아서 이제 디스크 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디스크라고 해서 수술 안 하고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디스크라고 해갖고 의가사 제대한 사람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고질적인 허리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100% 증명된 것들도 있지만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는 실험에 의해 실증되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이 저자 자신 있게 책에 썼듯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현대의학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현대의학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저자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통증이 조금 느껴진다. 뭐 느껴질 수 있죠. 통증은 그러면 다 나쁜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뒤로 계속 넘겨보는데 좀 지루한 얘기들이어서 아마 제가 제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2장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뭐 제가 현대의학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도 현대의학을 이용하실 땐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